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업과 이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유통업체 대표적인 업체들이죠. 뭐 1위, 2위를 다투는 뭐 유통업체라 그러면은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까지 포함돼서 1위, 2위를 다투는 업체들인데 주가가 상당히 좋지를 않고 전략이 비교적 최근에 아주 적극적인 새로운 전략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고 왜 주가가 좋지 않고 그럼 이들이 왜 전략을 바꾸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영상을 들은 다음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은 뭐 충분히 가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벤치마크한 회사 있죠. 미국의 이마트라고 해야 되나? 미국의 롯데마트라고 해야 되나? 미국에서 가장 뭐 소매마트 하면은 1위를 달리고 있는 세계 소매업체 1위가 월마트인데 롯데쇼핑과 이마트 우리나라 1, 2위 하는 업체와 미국의 1등 월마트는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는 영상을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그럼 과연 똑같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한 마트들인데 어떻게 달랐고 온라인 이커머스에 대응하는 전략이 어떻게 달랐고 그러면은 어떻게 벤치마크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이제 될 수 있으면 되고요. 마지막에 조금 팁 같은 걸로 드리자면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마켓컬리 있죠. 비싼데 한 4천억에서 2천억 정도로 지금 시가총액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IPO를 할 예정인데 이 업체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새벽 배송하는 업체잖아요. 신선식품 새벽 배송하는 업체인데 왜 그렇게 높은 그 멀티플을 받고 있는지 영상을 보신 다음에 이해할 수 있으면은 뭐 충분히 가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저 얘기를 이해하기 전에 요즘에 신용평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롯데쇼핑이 신용등급이 내려갔어요. 언제? 2019년 5월달. 롯데쇼핑이 어디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지. 롯데쇼핑 안에 뭐가 있냐면은 롯데마트, 대형마트죠. 롯데백화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롯데그룹의 메인되는 회사인데 롯데 하이마트도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쇼핑이 엄청 큰 기업이죠. 엄청 큰 기업인데 한마디로 신세계로 치면 신세계하고 이마트하고 이런 게 다 합쳐져 있는 게 롯데쇼핑이에요. 이 롯데쇼핑이 신용등급이 AA 플러스에서 AA로 내려갔어요. 물론 큰 이유는 요 아래 있죠. 2018년 중국 사드 때 기업들이 들어갔던 롯데마트가 철수되면서 손실이 났는데 그걸 떠나서도 신용등급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롯데쇼핑의 주가가 어떠냐? 와, 이 믿기지 않는 주가. 2012년에 5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롯데쇼핑만 그러냐?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마트도 주가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근래 저점입니다. 이게 역사적 저점인지까지는 제가 앞에를 안 봤는데 아마 리만 이후 최저값이 아닐까. 지금 15만, 16만 깨졌어요. 그냥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마켓컬리가 왜 가격이 그런지 두 개를 이해하는 게 오늘 영상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롯데쇼핑이 당연히 매출액이 좋을 리는 없겠죠? 저렇게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매출액이 어떤지 보면은 이게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철수를 당해서 그렇긴 하지만 가다가 덜컹 하고 또 빠졌죠. 2018년 이게 지금 중국 그 영향을 받아서 덜컹한 다음에 지금 또 빠지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당연히 500억대로 떨어졌어요. 불과 2012년 13년에 1,500억 벌던 회사가 3분의 1 토막. 롯데쇼핑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은 롯데그룹이 호텔 롯데가 위에 지주회사 비슷하게 있죠. 롯데지주하고 이렇게 갖고 있고 그 위에 롯데지주가 있고 지주회사로 만든 거죠. 그 아래 쭉 롯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상 메인 회사죠. 사실상 메인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백화점, 할인마트 뭐 다 있는 롯데마트까지. 사드 때 얘기를 잠깐 드리면 롯데쇼핑을 얘기하려면 사드를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사드 때 엄청 손실을 봤어요. 들어갔다가 기억이 나시면 알겠지만은 그 사드의 땅을 롯데그룹 땅을 가져갔잖아요. 정부가 롯데그룹 땅을 가져가서 사드를 배치하는 바람에 중국이 여기다가 보복을 해서 롯데마트도 뭐 영업정지를 당하고 지금 뭐 99개에 달하는 롯데마트 전부가 나갔죠. 아웃이 되고 지금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데 매각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할 정도로 여기서 2조를 손실을 봤다 그래요. 들어가서 막 투자하고 한 다음에 다 쫓겨나서 여기서 손실을 2조를 봐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좋아요. 자, 롯데백화점 실적을 잠깐 볼까?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고 있어. 롯데백화점. 이건 사드랑은 별 관계없죠. 백화점이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 영업이익률이 줄어. 롯데마트는 당연히 그 사드로 영향을 받은 데다가 그 비용가 처리를 해야 되는 데다가 지금 뭐 실적도 안 좋기 때문에 누적 매출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엄청납니다. 3천억 이상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백화점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백화점 사업이 좋을까 안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야 온라인 쇼핑이 오면은 백화점이 좀 안 좋아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온라인 쇼핑 오면 안 좋을 것 같아 얼핏 생각해서. 백화점 전체 시장이거든요. 2014년 2017년까지긴 한데 29조 오 줄지는 않았어요.
늘지는 못했지만 거의 5년간 늘지는 못했는데 줄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좀 있는 형들이 사는 데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뭐 중산층이 뭐 준다고 하니까 극단으로 치우치면서 위에가 줄지는 않았어. 야, 안 준 게 어디니? 물론 여기서 백화점들이 살아남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지. 노력을 하면서 줄지는 않았는데 롯데쇼핑은 그 40% 점유율이 그냥 내려가고 신세계가 22에서 28로 올라가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세계하고 싸움에서 졌어요. 신세계가 올라간 만큼 롯데쇼핑이 떨어졌죠. 신세계하고 싸움에서 이제 백화점 여기서는 진 게 굉장히 큰 이유고, 뭐 신세계가 그럼 왜 좀 올라갔냐, 이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은 얘는 면세점 사업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했던 화장품 사업 이런 게 좀 효과를 발휘하면서 주제가 아니니까 지나갈게요. 신세계 백화점이 좀 좋아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롯데쇼핑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그 소매시장 점유율 1등 회사가 여기에요. 우리나라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의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1등 회사가 롯데쇼핑인데 지금은 8%대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강도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군요. 가뜩이나 롯데쇼핑이 백화점도 안 좋고 마트도 안 좋아서 허덕이고 있는데, 최근에 2015년, 16년, 17년 이후에 온라인 쇼핑 규모가 우리나라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미국보다 더 빨라요. 조금 이따 미국 시장 얘기를 드릴 텐데, 우리나라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 속도가 미국보다 빠릅니다. 한 20% 정도 돼요. 1년에 20% 정도씩 늘고 있거든. 미국은 이게 10% 정도대인데 거의 2배속으로 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이 이렇게 올라가서 가뜩이나 기분이가 안 좋은데 한 2년 전부터 죄송합니다, 험한 소리 써서, 어떤 미친놈이 여기에 들어오더니 가물치 마냥 펄떡대고 있단 말이야. 펄떡 대면서 야, 난 모르겠다, 나의 손실 따위들 관심이 없냐, 나의 수익을 바라보면서 펄떡 대니까 가뜩이나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엘레 거리는데 기분이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어. 이러다가 우리 골로 가는 거 아닌가. 참고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는 롯데가 10%나 돼. 왜? 롯데가 온라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 다 합치면은, 롯데 계열을 다 합치면은 10%, 우리나라 2등 업체인데 쿠팡은 한 2018년까지지만 4등 하거든? 근데 얘가 갑자기 막 이러고 있으니까 등뒤가 뜨끈뜨끈해. 신세계는 저 뒤에 있고 등뒤가 뜨끈뜨끈해. 요 이베이 코리아는 뭐 그렇게 뭐 심각한 뭐 투자를 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 지금 가물치 한 마리가 날뛰고 있으니까 기분이가 안 좋아져서 이 상황을 타개해야겠지. 롯데가 이 상황을 타개해야 돼.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롯데의 전략은 온라인에 3조를 투자하겠다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나눠져 있던 그 온라인을 다 모아서 롯데가 쿠팡하고 전면전을 펼쳐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기겠다. 3조. 2018년 작년에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이걸 다 합쳐서 롯데닷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하이마트 뭐 쭉 있는 거를 다 합쳐서 하나의 온라인몰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의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뭐 이베이, 우리나라 이베이가 들어온 거 나뉘어서 이렇게 경쟁을 했지만은 전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만한 게 없었거든. 근데 그 전쟁이 작년부터 쿠팡이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롯데가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요 롯데 상황이고 신세계는 어떠냐? 2등 업체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 한번 쭉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갈게요. 신세계는, 백화점은 아까도 봤죠. 백화점 파이는 그대로인데 롯데를 두들겨 패는데 성공을 해서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이야. 근데 문제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마트가 쇼크입니다. 이마트가 어닝 쇼크라는 말이 나온 게 작년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형 마트들에서 어닝 쇼크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한 게 이게 4년 전, 5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6개월 전, 1년 전 얘기입니다. 드디어 마트 쪽에서 쇼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롯데는 이미 오래전에 쇼크였고, 사드 때문에 가려져 있었지만은 이마트도 어닝 쇼크 얘기를 해. 백화점은 파이는 그대로인데 두들겨 파는데 성공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참고로 신세계는 그 신세계 백화점보다 이마트가 3배 정도 큰 회사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이마트가 신세계의 한 3배쯤 돼요. 이게 한 5조? 이거 한 15조 돼요. 이마트가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신세계보다. 그 매출로만 따지면. 자, 그랬는데 이마트는 어떻게 됐냐? 창립 26년 만에 처음으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매출이 증가를 조금 한 게 아니라 성장이 마이너스를 했어요. 이게 진짜 대형 업체에서는 있기 힘든데, 지금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엄청 떨어지고 있고, 2018년으로 보면은 분기로 따지면은 성장 자체가 마이너스로. 이마트가. 그럼 이마트는 아까 롯데마트처럼 대책을 뭐를 내놓고 있냐? 일단 목표 자체는 작년에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매출 성장을 작년에 비해서 2배.
2배로 만들겠다. 어떻게 그러면? 지금 골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의 방법은 똑같죠. 롯데하고. 온라인 신설법인 쓱이죠. 쓱닷컴. 쓱닷컴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다음에 온라인 신설법인을 만들고 초저가 상품으로 가겠다. 초저가 상품. 이마트가 초저가 상품인지 지금까지는 초저가라는 느낌은 잘 안 들긴 하는데 앞으로는 초저가 상품으로 가서 근본적으로 가격을 낮추겠다. 이마트의 전략이에요 지금. 물론 뭐 트레이더스 같은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쓱이라 그러죠. 쓱. 이마트 쪽에 온라인 닷컴이 쓱닷컴이라 그러는데 여기다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오프라인 포 온라인이라 그러죠.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뒤에서도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혼합하는 전략을 쓰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쓰게다가 뭐 1조를 넣네 2조를 넣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마트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뭔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1년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팡을 제외하면. 뭔가 야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 게 작년부터거든? 여기에 뭔가 그냥 무난하게 가다가 드디어 뭔가 위험을 느끼기 시작한 게 불과 작년이에요. 불과 작년. 아직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죠. 무디스는 이마트 신용등급이 5월달에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들을 쳐다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식 가격은 아까 전에 롯데 보셨죠? 이마트. 이렇게 내려갔어요. 지금 뭐 여기는 뭐 거의 뭐 폭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17만원 하던 게 14만원까지 뭐 그냥 일직선으로 쫙 내려갔죠.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마트, 특히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사실은 외국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미국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 텐데 왜 어려울까? 그 공통적인 위기의 내용은 조금 이따 드리고 어려운 이유 중에 좀 우리나라에 굉장히 컨트리 오리엔티드 된 내용이 있는데 2030이 카트를 끌고 마트를 안 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왜? 아니 옛날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 없었나? 90년대 00년대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대형마트에 쇼핑하러.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와. 카트를 끌고 잘 안 와요. 물론 인터넷으로 사고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실적 보이시죠? 매출이 줄었어. 야 매출이 실적이 보통 사업 계획이 플러스 위로 가는데 그거 마이너스로 간 거거든요. 이것 중에서 큰 이유 중에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트를 끄는 2030에 사라진 개인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너무 해도 너무했지 이거. 우리나라 이거 해도 너무했지. 합계 출산율이 얼마예요 이거? 0.97. 애가 없으면은 대형마트에 카트 끌고 잘 안 가요. 아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2030이 30대가 애가 있으면은 요 카트를 끌고 뭐 어린 애들하고 아니면 뭐 초등학교 뭐 애들하고 마트를 가서 뭐 이것저것 보고 하는데 부부끼리 살거나 결혼을 안 하면은 카트 끌고 마트를 가나? 혼자 살거나 어른들끼리만 사면은 안 가요. 거기를 왜 가? 거기는 뭐 가족이 있어야 좀 가는 거지.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한 명 때도 저출산이었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밴드였는데 이거를 2015년에 이 밴드를 깨고 내려가면서 1.2 정도 밴드였는데 이 밴드를 깨고 내려가면서 이때부터 진짜로 저런 데는 가족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수요가 1명 0.97명의 작년. 0.97명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우리 교수님 표현을 쓰자면은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인구 소멸 수준에 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끝이었냐? 이게 2019년 5월이거든요. 작년에 0.97이어서 야 역대 최저다 한 명 깨졌다 큰일 났다 그랬는데 2019년 1분기에는 이게 1분기가 원래 가장 출산율이 높아요. 1년으로 따지면 1월에서 3월이 출산이 가장 많이 되는 때인데 아이들을 빨리 낳아서 남들보다 좀 나이 많게 앞서가려고. 근데 역대 최저치를 1분기에 깼습니다. 매 분기 기록을 깨고 있어요. 매 분기 기록 경신이야. 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얼마였냐면 0.97을 기록할 때 1분기가 1.08이었거든? 근데 이게 1.01이 됐으니까 0.07, 7% 줄었어. 작년에 비해서 출산율이 7%가 줄었어. 작년이 역대 최저였는데. 앞으로는 그럼 희망이 있느냐? 작년에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였거든요? 다 아시죠, 이거? 근데 올해 3월에는 그 혼인도 역대 최저치를 또 깼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더 깨고 내려가는 우리 기적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트 끌고 마트 가는 분들이 굉장히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너무 큰 얘기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 하나가 혼자 살고 아니면은 뭐 와이프하고만 살고 애인하고만 살고 그러면은 뭘 많이 하니? 살 거를 뭘로 사요? 당연히 우리는 이걸로 사죠. 아이씨 그 뭐 혼자 먹을 건데 무슨 내가 카트를 끌고 마트를 가. 혼자 먹을 건데 이걸 사지. 온라인에 사잖아. 컴퓨터로도 안 사죠. 야 이건 진짜 빠른 변화거든요.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줄었어요. 컴퓨터의 비중이 거의 내려간다고 봐야지. 이 정도면 거의 움직이지 않고 내려가는데 이게 다 증가분이 전부 다 모바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누구나 알아요. 근데 자, 누구나 생각하잖아. 당연히 온라인 쪽이 많아지고 모바일 쪽이 많아진다. 야, 그러니까 마트도 더 어려워지고 쿠팡 같은 데가 뭐 잘 될 수 있으려나? 그래서 마켓 컬리가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이런 마트 쪽, 특히 유통업 쪽의 많은 변화는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많이 오거든요. 여기가 소매 판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선 나라잖아요. 작년에 미국 얘기를 잠깐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진행하는 얘기나 미래를 조금 알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한 3년? 요즘에는 2년, 3년? 옛날에는 5년 정도였는데 2, 3년 정도 미국에서 먼저 등장을 합니다. 보면은 작년에 2018년 10월에 미국 백화점 시어스 들어보셨어요? 125년 동안 유지했던 이게 중저가 백화점이라고, 아주 최고가는 아니고 중저가라고 얘기하면 뭐하고 중가? 뭐 그 정도 되는 백화점인데 2018년 10월에 파산했어요. 35만 명 미국 유통업계 1위 뭐 이랬던 화려한 시절이 있었는데 파산했어요. 참고로 시어스를 잠깐 보여드리면, 시어스 백화점이 쭉 성장을 하다가 이게 리만 때거든요. 리만 때 쭉 빠졌다가 리만 끝난 다음에 복귀를 해요. 회복을 해서 거의 한 2010년부터 한 3년간 그래도 어떻게 버티다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지 4년 버텼어요. 4년. 이 큰 백화점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것부터는 4년을 버팁니다. 4년을 버티고 얘네가 보면 1908년부터 1972년까지 무려 2000배 가까이 상승해서 미국의 소매 판매를 대표하는 업체였는데 4년 만에 파산했어요. 작년에 파산했어요. 작년에. 버티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4년 만에 파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쟤네가 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동인을 갖고 온 거는 누구나 알죠? 아마존이죠. 2014년을 기점으로, 아까 전에 걔네가 실적이 꼬꾸라지기 시작했던 기점으로 2015년 사이에 아마존이 떡상을 하고 나머지 백화점 업체들이 골로 갑니다. 버티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골로 가죠. 이 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죠? 아마존 위험 지수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데스바이 아마존 지수? 이게 S&P고, S&P 자기네들 코스피 지수 같은 거 가장 기준되는 S&P고, 이 지수가 뭐냐면은 아마존의 객인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의 상대, 아마존의 맞은편에 있는 회사들의 주가 평균 한 50개 정도 평균했을 거예요. 50개 산지 40개 산지 평균을 해서 인덱스를 만들었더니 S&P가 이렇게 오를 때 아마존과 경쟁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2015년 이후에 날아갔다는 거죠. 이래서 이게 아마존 효과라 불렀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아마존이 여기 있고 위에가 월마트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죠. 세계 최대 기업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마존에 밀려서 월마트가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됐을 것 같거든. 지금까지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내용이잖아. 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존 이렇게 뜨는데, 월마트 대표적인 오프라인 업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마트가 이걸 따라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왔다가 살지 못했고, 아마존이 잠깐만. 잠깐만, 우리 생각하는 거가 좀 다르단 말이야? 좀 보자. 이게 파란, 여기 조금 새파란색이 시어스예요. 아까 말한 백화점 망한데. 월마트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60년대, 70년대에는 사실은 별 영향력이 없었고, 언제부터 떴냐면은 얘네가 그 할인마트라는 개념, 대형 할인마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어스를 역전한 게 92년입니다. 이때부터 어떤 백화점이나 이쪽에 있던, 백화점이나 그 전까지는 이제 작은 마트들에 있던 미국 소매 리테일에 대한 주도권이 대형마트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게 92년이니까 지금 뭐 2019년이니까 한 20 몇 년 된 업체죠. 매출이죠, 매출. 500억 달러. 500억 달러 대단하죠. 이게 92년이니까 월마트가 그렇게 옛날부터 뭐 백화점들처럼 막 50년, 60년, 70년 된 회사가 아니에요. 한 20 몇 년, 30년 전부터 여기는 거의 뭐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니까 시작을 한 회사고 쭉 올라갑니다. 드디어 대형마트의 시대가 열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미국에서 월마트가 시어스를 역전한 순간, 그때부터 잠깐만, 대형마트라는 걸로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넘어가는구나라고 우리나라의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93년에 니네가 역전하고 바로 1년 뒤에 여기구나, 이마트가 생겨요. 우리나라. 조금 있다가 킴스클럽이 생기고, 여기 적진 않은데 조금 있다가 홈플러스 생기고 들어오고, 좀 삼성이 만든 거죠 그때는. 조금 있다가 롯데마트가 생겨요. 이게 미래가 여기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미국에서 이게 보이니까 쫙쫙쫙쫙 생겨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여기 표현 없지만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업체들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데들이 매출이 올라가죠. 지금 이마트가 신세계 3배가 됐잖아요. 매출 자체가. 자, 그러다가 한 20년을, 92년부터 11년까지 20년을 월마트가 띵까띵까 하면서 진짜 이속도로 컸어요. 이속도로. 야씨. 와, 지금 아마존이 대단한 속도로 올라가는데 월마트는 거의 한 20년을 그 속도로 올라갔어요. 쭉! 이거 뭐 미친 속도로 올라가죠. 매출이. 이 속도로 올라가서 20년을 쭉 해먹다가 갑자기 2011년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그전까지는 아마존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2010년, 11년에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마치 20년 전에 월마트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2011년에 시어스를 역전합니다.
시어스 백화점은 월마트에 눌려서 이때부터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아마존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골로 가죠. 2011년에 역정을 해요. 그러면서 아마존이 뜨는데 아마존이 뜨니까 월마트도 원래는 이렇게 이 각도라면 이렇게인데 각도가 조금 약해졌죠. 조금 약해졌는데 2011년에 조금 약해지고 2015년 정도에 와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 근데 아마존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고 월마트는 이렇게 가서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월마트가 오프라인이고 이게 온라인이니까 완전히 가서 크로스돼서 얘네는 정말 파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 전에 하나의 예가 있었거든. 예전에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게 블록버스터하고 넷플릭스였어요.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가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다음에 5년 버티고 망하거든요. 이거 비디오 대여점입니다. 비디오 대여점이고 얘네는 비디오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해주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비디오 대여점이 넷플릭스가 본격적으로 뜨고 1년 2년, 3년, 4년, 5년 하고 망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대여점이었어요. 가장 큰 대여점. 많았을 땐 3,000곳 이상, 5,000곳인가? 뭐 이렇게 대여점이 있었던 데인데 딱 5년 정도 버티고 여기서 파산했어요. 파산. 이거를 봤기 때문에 2009년에서 2010년에 이거를 봤기 때문에 아마존이 뜨기 시작할 때 2015년에서 2016년, 17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야 월마트가 얘네도 블록버스터가 이 수많은 그 자기네들 대여점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망했거든요. 얘네도 온라인 뭐를 만들었어 넷플릭스처럼. 근데 이미 상대가 안 됐죠. 상대가 안 되고 막 이걸 봤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에 봤잖아. 야 얘도 아마존이 모든 걸 지배한다. 그런 내용이 나온 게 2년? 3년? 모두 기억나시죠? 아마존이 모든 걸 지배한다라는 그런 어떤 지배적인 견해가 막 등장하는 게 2년, 3년 이런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혹시 월마트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얼마나 큰 회사인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직원이 몇 명이라고? 230만 명이. 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죠, 회사가. 230만 명이고, 아마존도 엄청나요. 50만 명대인데, 연간 매출이 500, 이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크다라는 말이 맞죠.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매출이 크고, 시가총액은 300조, 아마존이 1000조긴 한데, 여기 아마존의 시가총액에는 얘는 AWS, 그러니까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것도 들어가고, 트위치도 들어가고, 얘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순수 쇼핑만의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월마트도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17년에 그런 위험이 쭉 보이니까 놀랬어요. 월마트가. 망할까봐. 자기 애들 망할까봐. 야, 큰일 났다. 아마존 저렇게 했고, 우리 망하겠다 해서 온라인으로 아무리 아마존하고 싸워봐야 상대가 안 됐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월마트가 온라인에 돈을 쏟아 부었는데, 아마존에게 상대가 안 됐어요. 온라인에서 무조건 엄청난 격차로 치니까, 2016년에 겁에 질려서 제트닷컴이라는 데를 3조에 삽니다. 쇼핑몰 인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 사실은 뭐 이걸 사봐야 지금에 와서는 별 그게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긴 하는데, 이 제트닷컴이 뭐 하는 데였냐면은 이걸로 유명했어요. 자기네들 모든 가격표, 이게 제트닷컴 들어가면 가격표 옆에 아마존의 가격을 적어놨어. 나는 아마존보다 무조건 싸다.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기들 물건 파는데 괜히 아마존을 적어놓는 이걸로 유명한 데였어. 월마트가 아마존을 견제하겠다고 제트닷컴을 3조에 삽니다. 3조에 샀는데 물론 이게 별로 지금에 와서 보면은 뭐 효과를 거뒀네 안 효과를 거뒀네 말이 많은데 지금은 월마트닷컴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서 아마존이 다 먹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위에가 미국의 오프라인 세일즈고 아래가 미국의 이커머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라인 세일즈입니다. 격차가 줄곧 있죠. 13년부터 지금 22년까지가 10년간 격차가 줄곧 있는데 94, 93, 92, 84 이거 얼마 줄었어요? 이거 얼마 늘었어요 이거? 전체로 따지면 파이로 물론 이거 증가율로 따지면은 한 10%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10%가 11% 됐으니까 증가율은 10%씩 증가하는 건데 전체 파이의 퍼센트 포인트로 봤을 때는 10년에 10% 내려왔어? 생각보다 잘 안 내려왔어. 물론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훨씬 가파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0%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나라는 조금 더 가파르긴 한데 미국은 야 이게 생각보다 월마트가 보니까 야 우리 망할 줄 알고 지금 막 난리 쳤는데 야 생각보다 이게 속도가 느려. 201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생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마존이 오프라인 업체예요. 홀푸드 마켓이라고. 우리나라에는 뭐 하나라고 같은 비슷하게 식료품 파는 마켓을 15조에 삽니다. 아마존 온라인이 압도적으로 좋아질 것 같고 온라인을 지배하는 아마존이 홀푸드 마켓에 뛰어들어 오프라인을 사 무려 15조를 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뭐지?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는 거에 한 절반 우리나라는 절반보다 더 차지하고 있는데 차지하는 게 뭐지?
잠깐만. 신선식품을 먹을 거나 이런 상품이나 어떤 먹거리는 온라인에서 안 사더라는 거야. 저게 만약에 이런 게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그냥 뭐 옷이나 화장품, 공업 제품이라면은 저렇게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됐겠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좁혀졌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저기 가서 우리가 마트 카트 끌면서 사는 대부분의 제품이 많은 제품이 이쪽에 많이 있는데 이거 온라인에 야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냐. 사우스 코리아는 뭔데. 우리는 아니네. 사우스 코리아는 조금 높게 있긴 하지만 대단한 나라다. 사우스 코리아는 왜 혼자 16%냐. 남들은 뭐 7% 5% 하는데 하여튼 그렇긴 한데 미국은 신선식품을 사는데 1.4%밖에 안 되고 잠깐만 그러면 하나하나 제품을 좀 살펴봐서 보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사는 비율이거든요. 뭐 뷰티 쪽 화장품이나 뭐 강아지 펫케어하는 음식 같은 거는 뭐 건강 보조제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데 이 아래 진짜 먹는 뭐 미트 뭐 유제품 빵 비어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그냥 주문해서 사지를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럴까? 그치. 야 이런 거는 첫 번째 눈으로 보고 사야 되고 가격을 떠나서 두 번째 야 이게 택배가 와 그럼 우리 집 앞에 둬 난 어딨어 야 난 회사에 있잖아 그럼 우리 집 문 밖에서 아니면 경비실에서 내가 산 고기와 내가 산 야채와 내가 산 먹을 것들이 내가 올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나라 훔쳐는 가진 않겠죠 지금 CCTV가 하도 많으니까 훔쳐 안 간다고 치더라도 내가 산 이런 먹을 것들이 그 내가 올 때까지 어쨌건 밖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 있어야 되니까 이거 곤란하다고 온라인에서 그냥 막 주문해서 사기에는 자 이걸 생각하니까 월마트가 전략을 바꿨죠. 바꿨다기보다는 전략을 생각했지. 뭐다? 야, 신선식품 같은 거는 보니까 쟤들이 그렇게 안 사. 그러면은 우리가 주문을 해. 이걸 흔히 말하는 여기 뭐 클릭 앤 컬렉트라고 나오는데 니들이 주문을 하면은 그냥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가 미국에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월마트 지점들이 하나씩 있나 봐요. 하나씩 있으니까 니들이 주문하면은 우리 월마트 매장에서 받아준다. 중간에서 받아준다. 니들이 퇴근할 때 차로 가지고 가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네가 받아가게 해준다는 건데 얼핏 생각하기 야 이거 귀찮게 여기에 누가 들려서 가지가 집 앞까지 갖다 줄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들려서 가져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가 퇴근할 때까지 네가 주문했던 거를 우리가 보관해준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보관해준다는 개념. 이걸 되게 번거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먹을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는 집에서 마치 내가 대신 신선하게 보관해준다는 개념 비슷하게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자기네 그 수많은 뭐 3,000개인지 5,000개인지 하는 지점을 전부 다 물류센터 비슷하게 사용하겠다는 생각하고 비슷하죠. 네가 퇴근해서 아니면 네가 주문한 거 온라인으로 주문해. 그래 주문해. 월마트닷컴이건 뭐 어디선가 주문해. 우린 뭐 편의점에다가 맡기는데 편의점에 냉장고가 어딨어. 자기네들의 많은 월마트에 있는 그 지점 특히 여기에는 얘네들 만들어 놓은 사진 안 갖고 왔는데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드라이브 스루 된 것도 많아요. 무슨 소리냐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가면서 차로 드라이빙 스루로 받아서 갈 수 있게 만들어 왔어요. 뭐 1년에 뭐 몇백 개를 바꾸네 그러고 있어. 주문하면은 거기다 갖다 준다는 거지. 거기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뭐 반품해도 되겠고 아니면 갖고 왔 네가 언제 들릴지 모르겠지만 언제 들려서 갖고 오면 되는 거고 월마트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형마트인데 그 정도 물건은 항상 쌓이는 거지. 재고가. 어차피 대형마트인데. 재고에 돌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어떻게 됐냐. 월마트의 지점을 물류센터처럼 사용하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시키겠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 뭐 픽업할 매장 수를 막 늘리고 있죠. 심지어 여기 나오죠. 미국 온라인 그로서리 경쟁에서는 결국 오프라인 매장이 그 사방에 있는 월마트가 아마존에 비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존이 이쪽 경쟁에서 월마트한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다음에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게다가 아마존이 아까 얘기한 홀푸드를 인수한 다음에 미국 식품 유통업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별 일이 없었어요. 별 일이 없는 게 별 일인 거야. 아마존이 여기를 들어가서 식품업계를 작사를 열지 않았는데 아마존과 다른 난장이들의 싸움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아마존이 뛰어들었지만 다른 애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하니까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여기 나왔지만은 경쟁자들에게 대단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아까 월마트의 그런 전략을 모든 뭐 코스트코건 뭐건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은 인스타카트 대표적인 뭐 그런 업체인데 대신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나오는데 타깃이라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당일 식품 배송 스타트업 시프트 이게 뭐예요? 당일 식품 배송 스타트업. 네가 와서 가져가면은 우리의 지점을 마치 네 보관소 냉장고처럼 써. 우리가 보관했다가 언제든지 줄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은 지나가면서 드라이빙 로 받아가 이런 개념으로 하다가 야 그거 네가 우리 지나가기 귀찮아? 아 그러면은 배송해줄게. 언제? 온타임에.
네가 퇴근하는 바로 그 시간에 또는 언제예요 이게? 네가 항상 집에 있고 네가 항상 물건을 받아서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예요? 새벽이 새벽. 왜 새벽에 배송을 할까? 네가 물건을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한 4시에 갖다 주면 없을 거 아니여. 뭐 오후 2시에 갖다 주면 없을 거 아니여. 오후 6시라 그래도 네가 몇 시에 퇴근하는지 알고. 사람이 항상 있는 새벽에 항상 있는 시간에 네가 정한 시간에 갖다 주겠다는 거. 얼마에 샀어요? 타깃이라는 데가 시프트를 5,000원, 6,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런 현상을 뭐 어려운 말로 굳이 뭐 어려운 말로 얘기하자면은 옴니채널이에요. 굳이 어려운 말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샀어요. 싱글 채널로.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뭐 TV를 통한 홈쇼핑 이렇게 사서 누가 이길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아마존이 이기겠다. 월마트 시대는 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2016년에 월마트 망하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왔네요. 블록버스터는 요 지점이 굉장히 짐이었는데 요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섞여서 사용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하는 방식이 먹히더라라는 얘기를 유통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옴니채널이라 그러는데 뭐 경계가 허물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아직 이거는 결론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싸우고 있는 거거든. 미국에서도 이제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월마트 주가거든요. 쭉 가다가 여기서 아마존 궁금하다가 이거 제트닷컴 인수하고 온라인 성적 별로 안 좋다 그래서 한번 폭락을 했는데 여기서 머물 하다가 이렇게 올라왔어. 우리나라 이마트하고 우리나라 롯데쇼핑의 주가하고는 반대죠. 이렇게 갔죠. 얘는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아직은 이 전쟁이 끝나진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이 한 2, 3년 정도 뒤에 따라오는 걸 보면은 바보가 아니겠지. 롯데쇼핑 형들이나 이마트 형들 얼마나 똑똑한 형들 많겠니. 바보가 아니라고. 그럼 자기네들 길은 뭐가 될지가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야. 앞에 달리고 있는 형이 있잖아. 야 월마트 달리는 걸 보면은 자기들이 달릴 길이 너무 뻔하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대형마트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되죠. 대강. 15년도 자료여서 좀 변하긴 했겠지만은 이게 마트마다 좀 다른데 적은 데도 한 30% 비중 정도 될 거예요. 30% 비중 정도 높은 데는 50% 비중이 돼서 여기는 또 식품만 주로 취급한 데가 있어서 좀 과장되게 보이긴 했지만은 30에서 50%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방금 전에 월마트의 그런 선전이 아마존을 이겨서 온라인 시장에서 아마존을 이겨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은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38%, 43%, 이제는 50%, 49%. 아마존이 미국 시장은 거의 50% 잡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그 다음에 이베이고, 월마트는 뭐 보이지도 않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3.7%. 좀 늘긴 했어. 3.2에서 3.7이니까 0.5% 늘고 나머지 아마존이 다 먹었는데도 그러면 사실상 온라인을 지배하는 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융합을 보여준 월마트가 주가에선 아직 안 밀리고 있어요. 주가건 매출이건. 아까도 매출도 보여드렸죠. 안 밀리고 있어. 그리고 오히려 아마존이 오프라인으로 뛰어들고 있죠. 아까 신선식품 같은데 오히려 아마존이 오프라인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결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봅시다. 미국 시장에 저렇게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보잖아.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 전쟁이다 마지막 블루오션이다 이런 말이 2018년부터 왜 나오기 시작할까? 미국에서 봤거든. 공산품 위주의 빠른 배송을 하는 게 이커머스의 굉장히 장점이긴 한데 미국 시장을 보니까 저게 다가 아니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쪽은 이걸로만으로는 답이 아니었어. 그럼 뭐라고? 온 타임에 갖다 주던지 정확히 찍어준 그 타임에 갖다 그거 쉽지 않잖아 근데. 야 내가 정확히 2시라 그러면 내 걸 정확히 2시에 갖다 줄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겼을 텐데 정확히 갖다 주기 쉽지 않으니까 아예 지정된 시간 그럼 모든 사람들이 지정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거는 3명. 그때 갖다 주거나 아니면 아예 오프라인에 그 있는 월마트 같은 데를 그런 어떤 유통 뭐라 그래야 되냐? 유통 지점? 물류 지점으로 사용하는 월마트식 방안을 가져오거나 월마트식 방안은 진짜 좋은 게 만약에 진짜 거기다가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오프라인으로 받아갖고 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물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받으러 왔다가 괜히 한번 들어가 보거든. 괜히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러면 안 사던 것도 사잖아. 괜히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만약에 차에서 내린다고 치면 몇 퍼센트나 내릴지 모르겠지만 괜히 들어간다고. 월마트 입장에서는 물건 값을 굉장히 싸게 해줘도 남을 수 있어요. 일단 배송비가 안 들잖아. 이마트나 쿠팡도 그렇고 대부분에 드는 비용이 뭐예요? 물류센터 만드는 거하고 배송비거든. 물류센터 이미 만들 필요 없지. 다 있는데 지금 뭐 지점이 몇 갠데 월마트가 물류센터 이미 있고 두 번째가 배송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인데 이건 자기가 오는데 배송비가 별로 필요 없고 배송 인건비가 필요 없죠. 투자비가 필요 없어. 오히려 깎아줄 수 있어. 와준다는 거잖아.
자기 마트에 와서 받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온 사람 중에 뭐 30%만 안에 들어가 봐도 한두 개를 뭐 더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오히려 가격을 낮출 수가 있죠. 온라인으로 샀는데 가격을 낮춰줘. 배송비가 안 들어가. 다른 애들은 배송비까지 내야 돼. 근데 걔들은 배송비는 고사하고 할인율을 적용할 수가 있어. 추가 구매가 가능하니까. 기존에 이미 물류센터는 이미 너무 많고 너무 많아서 문제일 거 아니야 걔들은. 이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점령하는 것과 오프라인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그 반대로 가는 거. 얘가 여길 먹냐 얘가 여길 먹냐 어디가 더 센지에 대해서 지금 힘싸움을 하고 있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난 거를 떠나서 오프라인의 업체가 온라인과 어떤 협상을 해서 같이 협상? 전략을 짜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먹힌다는 걸 미국이 보여주고 있죠. 그럼 굉장히 지역색이 굉장히 강한 전략이긴 한데 오히려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배송 비용이 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뭐 옴니 모시기네 뭐 그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라인 온리는 이미 3년 4년 전 얘기예요. 3, 4년 만에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미국에서부터. 미국 항상 빠르니까. 우리나라는 따라가는 거고.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 식품시장 규모는 한 100조인데 온라인 전환율은 10%가 안 돼. 근데 앞으로도 식품시장의 온라인 전환율이 미국은 아까 1%대였잖아. 전환이 쉽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필요해. 가서 우리가 뭐 좀 쉽게 받아올 수 있게 한다든지 정해진 시간에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다 같이 깨어있는 새벽에 갖다 주는 건데 이 전략으로 대박을 낸 업체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이 형입니다. 고교 중퇴생인데 이 형이 만드는 게 업체 이름이 쉬프트예요. 뭐하는 업체냐면은 이것저것 해서 다 망했었는데 처음에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고객이 주문하면은 그거 가져다주는 배송업체였는데 망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식료품을 쇼핑하는 거 어려우니까 내가 식료품을 너희들이 하면은 당일 배송으로 해서 갖다준다. 이걸로 이 고교 중퇴생 아까 형이 무려 5.5억 불 우리나라 돈 6천억의 기업을 팔아요. 이게 쉬프트예요. 정해진 시간, 온타임 또는 새벽이든 언제든 정해진 시간에 갖다 준다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대박이 나는데 요걸 뭐 보고했는지 몰라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전략. 지금까지 말한 왜 온라인 업체들이 오프라인에 그렇게 아마존이 홀푸드를 샀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을 살려고 하는지 그걸 이해하고 보면은 마켓컬리가 왜 시장에서 지금 높은 가격을 받는지를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신선식품이라는 어떤 그런 쪽에서는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단순하지가 않은 거지. 당연히 요걸로만 시켜서 온라인이 모든 걸 먹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협업이 필요한 시장으로 지금 점점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시장이 너무 커. 그 시장이 너무 큰데다가 그 중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새벽에 갖다 주거나 온타임에 갖다 주는 거니까 거기를 먼저 선점한 업체 가격이 좀 비싼 거예요. 마켓컬리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여기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내세웠냐면은 내세운 자체가 약간 다른 게 무슨 고급이잖아. 뭐 유기농 뭐 이런 거 아닌가? 유기농 뭐 그런 거에 지역도 강남 위주 뭐 그렇잖아요. 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업체긴 한데 기본적으로 컨셉이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이제 글로 가는 영향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4천억 얘기하는데 지금 뭐 배가 불러서 2천억에는 안 파실 거다. 4천억대를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매출은 뛰고 있고 뭐 영업 손실은 뭐 나는 뭐 전형적인 뭐 그런 쿠팡 같은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유통업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맨 처음 말한 롯데쇼핑. 롯데쇼핑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마트 롯데쇼핑은 지금 이루고 있는데 월마트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고 그 월마트를 벤치마크 해야 되는 거는 너무 뻔한데 롯데쇼핑의 투자 전략이 세 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온라인,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야 너희는 두 개만 잘하면 돼. 두 개만. 뭐 하나는 공격이고 하나는 수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온라인 투자하고 오프라인 회복이면은 우리는 두 개가 안다는데 하나는 온라인이고 하나는 오프라인이야. 잠깐만 씨. 당연히 그렇겠지. 하나는 온라인이고 하나는 오프라인이겠지.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여서 뭐 차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당연히 그 온라인이 잘 되고 오프라인이 잘 되면은 이제 좋아지겠죠. 뭐 좋아질 텐데 그 외에 있는 요거는 예전에 방송 한번 했었는데 컨텐츠 쇼핑이라고 왜 중국의 왕웅 같은 애들 또 스타라 그래야 되나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한 컨텐츠 쇼핑이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요건 두 개는 롯데쇼핑도 뭐 뻔하겠죠. 백화점은 당연히 신세계하고 경쟁일 때고 롯데마트는 아까 전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협업을 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온라인 조금 달라요. 쿠팡이 아마존이 아니잖아. 쿠팡이 아마존이 아니고 쿠팡의 점유율이 아마존하고 택도 없잖아요. 쿠팡은 이제 아마존이 되고 싶은 거고 아마존이 없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이마트나 아니면 롯데마트 같은 데들이 미국을 보고 또 온라인하고 협업을 꿈꿀 거기 때문에 그 지금 한 미국보다 2, 3년 뒤에 벌어지는 일이 될 텐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 콘텐츠 트래픽이라는 게
콘텐츠 쇼핑 트렌드 주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회사 아십니까? 전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은 잘 시키질 않아서. 회사 이름은 알았는데 그래서 주문을 안 해봤는데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콘텐츠와 커머스를 합쳤어. 뭐 이런 페이스북이나 어떤 유튜브나 동영상에 보면은 광고죠, 광고를 콘텐츠화 시켜서 그 물건을 파는 거야. 얼마 평가를 받아요? 와, 5천억 평가를 받고 있어요. 5천억 평가. 블랭크라는 회사인데 한마디로 그 광고를 콘텐츠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물건을 이제 팔게 해서 그걸 커머스를 하는데 이 회사가 5천억 평가를 받고 있어요. 5천억. 아까 마켓컬리도 4천억 평가를 받고. 지금 그 회사들이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유통업체들의 변화라 그래야 되나? 단순히 온라인이 모든 것을 먹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아니었더라. 생각해보니 아니었고 두 개의 협업이 필요한 그런 시장으로 미국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그걸 따라가는 역할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프라인 업체들이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서 전혀 그쪽과 어떤 협업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따로 나뉘어 있죠. 따로 나뉘어 있고 아직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그런 협업을 잘 못하는 시기를 가고 있는데 아마 이게 곧 1년 올해부터 쪽에 대해서는 뭔가 전쟁이랑 뭐하고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과거와 달라지는 이런 업체들이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애매하겠지만 이런 쇼핑 업체 특히 뭐 마트 뭐 백화점 이렇게 대형 커다란 장소로 입지를 차지하는 업체들은 이거였습니다. 다들 아시죠? 롯데쇼핑도 마찬가지고 뭐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월마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다란 부지를 차지하는 업체들은 부동산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자기들 매출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매출이 중요하겠지만은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 차지하는 그 자기들 수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컸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작년부터 좋지 않은데 이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가면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전략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지금 뉴스 신문기사를 쭉 보면은 40년 전략을 포기한다. 지금 좀 과장되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얼마 전에 롯데백화점 강남점이 리치에 넘어갔습니다. 4,200억짜리 리치에 넘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뒤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유동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건물을 팔아서 어떤 롯데리츠라는 그런 펀드에다가 팔고 여기서 그 공모 자금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뭐 살 수 있을 수 있어요. 공모라면은 공모 자금을 받아서 이제 수익률을 바라는 자금들이 일로 들어오고 이 돈을 롯데쇼핑이 받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정 자금으로 굳어 있는 건물을 유동화를 시켜서 자기들이 현금을 받고 거기 나온 수익률을 투자자들한테 주는 그런 양식으로 되는 건데. 이런 리츠 같은 거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가격 변동의 위험성 이런 거를 줄이는 전략을 좀 많이 피고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뭐 롯데쇼핑이 건물 한두 개 팔았다고 저걸 완전히 저렇게 간다라고 결정 지을 만한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강남점이라는 데를 통해서 의미 있는 데죠. 현금을 조달하기로 한 결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8개 정도의 점포를 더 유동화 한마디로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를 점점점 줄인다는 이런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롯데쇼핑이 부동산 업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은 향후에 부동산이 뭐 반등해서 올라가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뭐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옆으로 긴다던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향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 과거처럼 그냥 땅을 차지하고 주구장창 있으면 되는 그런 전략도 좀 변화가 충분히 지금 보이고 있다. 이것도 거의 뭐 작년 부동산이 꺾이기 시작한 게 작년 정도라고 봐야 되니까 작년부터 많이 보이는 모습인데 뭐 이건 다 아시죠? 대부분 굳이 이런 마트 종류뿐만 아니라 뭐 스타벅스라고 나오는데 스타벅스도 부동산에서다. 당연하죠. 이렇게 지점이 많은 데는 부동산이 엄청나게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기가 들어가 월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들어가면은 그 주변 부지가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올라서 자기들 그 들어갔던 지점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전략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건 뭐 굳이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유명한 얘기들 많죠. 호텔업, 리조트업, 유통업 전부 다 유통회사들 대부분이 사실상 부동산 개발, 부동산 회사에 가까웠는데 인근 부지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였다. 아직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전략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전략도 좀 빠른 속도로 현재 시세에 적응하고 있다. 물론 이러다가 뭐 부동산 반등하면 또 그대로 가겠죠. 이것까지 뭐 보시면은 뭐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